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조선 건국 시리즈 제8부입니다. 그들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들이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의 밤하늘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푸른 심연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달은 두꺼운 구름 뒤에 숨어 좀처럼 그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 간간이 불어오는 밤바람은 으스스한 한기를 몰고 와 도성 곳곳의 처마 끝을 스쳤지만 그 외에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밤의 통행 금지를 해제하는 새벽종인 파루가 울리기도 전이었건만 평소 같으면 들려오던 깨어나는 이들의 움직임이나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듯한 밤이었다. 1398년 7월 26일 삼경 무렵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지만 이 고요함은 태평성대의 평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기의 미묘한 떨림 속에서 마치 대지 자체가 앞으로 다가올 참극을 예감하는 듯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도성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성곽을 따라 늘어선 기와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수많은 눈동자가 핏빛 새벽을 기다리는 듯 섬뜩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고요한 어둠을 뚫고 한 무리의 기병대가 쥐죽은 듯이 조용히 움직였다. 말발굽 소리조차 억눌린 밤. 그 선두에 선 정한대군 이방원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고 그 차가운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허공을 꿰뚫었다. 하늘도 이 밤의 피를 모른 척하려 하는구나. 잘 되었지. 이방원은 속으로 되뇌며 자신의 결정을 굳건히 다졌다. 그의 등 뒤에서는 쇳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으로 꼼꼼히 감싼 무기들이 흔들거렸고 병사들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나아갔다. 이방원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모든 것은 새벽에 결판난다. 단 한 명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거대한 결의와 함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잔인한 운명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아비의 뜻은 백성을 향하나 내가 잡아야 할 것은 이 나라의 뿌리이다.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울 자는 나뿐이다. 이방원은 피로 얼룩진 결심을 다졌다. 어둠 속에 숨어든 병사들은 그의 지시를 따라 새 방향으로 흩어졌다. 한 무리는 도성 내 권력의 심장부인 정도전의 집으로 향했고, 다른 무리는 어린 왕세자 이방석의 거처로,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왕세자의 형제인 무안대군 이방번이 머무는 처소로 나아갔다. 한양의 밤은 아직 깊었고 성벽 위를 지키는 병사들의 불빛만이 이따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거대한 격변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도전의 집에서는 창백한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비추고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지 서책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간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는데 설마 나의 이상이 이리 쉽게 꺾인단 말인가.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어린 왕세자 이방석은 왕궁의 보드라운 이부자리에서 단꿈에 젖어 있었다. 그는 곧 다가올 참혹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순진무구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얇은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는 모습은 세상 모르고 편안해 보였다. 무한대군 이방번 또한 어린 동생 이방석처럼 평온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평소 용맹함을 자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평범한 사내 아이와 다를 바 없었다. 멀지 않은 곳, 대군 이방과의 거처에서도 희미한 등불이 빛나고 있었다. 이방과는 오늘 밤 유난히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듯 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는 듯 보였다. 동생 방언이 반드시 움직일 텐데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 핏줄의 칼끝은 어찌하여 늘 형제를 향하는가? 이 폭풍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의 눈에는 형제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필연적임을 아는 듯한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모든 인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마지막 평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방원의 병사들은 마치 유령처럼 밤의 장막을 뚫고 목표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닭 울음소리가 동방의 하늘을 가르기 전 거대한 피바람이 이 한양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방원 군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격렬해졌다. 첫 번째 목표는 조선의 재상 정도전이었다. 그의 집은 이미 이방원이 보낸 병사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대문을 부수는 굉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고, 잠들어 있던 정도전의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달아났다. 정도전은 병사들의 들이닥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마당으로 나선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칼을 겨누고 있었다. 감히 누가 역모를 꾀하느냐? 군권은 왕에게 있어야 하며 이는 하늘의 이치이다. 어찌 사병을 동원하여 이 나라를 위협하는가? 정도전은 자신의 목에 겨누어진 칼날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태연한 얼굴로 큰 소리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으나 병사들은 이미 이방원의 명령에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병사들 중 한 명이 침착하게 칼을 들어 올렸다. 대감, 이제 그런 명분뿐인 얘기는 저승에 가서나 하시오. 날카로운 칼날이 정도전의 가슴을 꿰뚫었고 붉은 피가 그의 흰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정도전은 쓰러지기 직전 흐릿해지는 눈으로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뇌리에는 자신이 꿈꾸었던 재상 중심의 이상적인 나라 조선의 미래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끝내 이룰 수 없었는가 나의 이상은.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그렇게 먼 곳을 바라보며 영원히 감겼다. 조선의 건국을 설계했던 위대한 사상가는 그렇게 피 흘리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정도전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 이방원의 군사들은 다음 목표인 왕세자 이방석과 무한대군 이방번을 향해 살기 어린 기세로 움직였다. 궐 안의 비명소리는 점차 커졌고 공포는 궁궐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궁궐 수기병들의 내응이 있었기에
이방원의 병사들은 작은 소란만 겪었을 뿐 쉽사리 과업완수를 하러 갈 수 있었다. 어린 왕세자 이방석이 있는 처소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방석은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한 채였다. 그는 들이닥친 병사들을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순진무구한 어린 왕세자의 질문에도 병사들은 냉혹하게 칼을 겨눴다. 그 어떤 질문도 답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병사들의 우두머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냈고, 이방석은 자신이 왜 위협받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끌려가야만 했다. 그의 어린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어서 무안대군 이방번의 처소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이방번은 평소 무예에 능하고 기계가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기습에 미처 손쓸 새도 없었다. 그는 칼을 들고 대항하려 했지만 수많은 병사들에게 둘러싸여 압도당하고 말았다. 정한대군, 이 무슨 만행인가? 왕실의 골육을 해치는 역적질이 아니더냐.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지만 병사들의 칼날은 그에게 망설임 없이 날아들었다. 비명과 함께 이방번 또한 피를 뿌리며 쓰러졌다. 그들은 이방원의 명에 따라 왕궁 밖으로 끌려나가 비참하게 살해되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녕 이대로 끝이란 말인가. 그의 마지막 절규는 핏빛 새벽 속에 흩어졌다. 한양의 새벽은 피비린내로 진동했고 왕실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궐 밖에서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방원의 부인인 민씨 부인 역시 이 참극의 소식에 경악했다. 그녀는 남편 이방원이 일으킨 일이 피로써 점철되었음을 직감했고 그 참혹한 결과에 깊은 우려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민씨 부인은 이방원의 집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뇌했다. 어찌 이리도 잔인한가. 왕위가 이리도 무서운 것이던가. 그녀의 눈에는 조선의 미래가 혼란 속에 잠길 것을 예감하는 듯한 비탄이 서려 있었다. 정도전뿐만 아니라 왕세자 이방석, 그리고 무안대군 이방번마저 제거되는 초유의 사태에 백성들은 숨죽였고 궐 안팎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러한 와중에도 대군 이방관은 자신의 거처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다음 수순을 가늠하는 듯 보였다. 죽음의 칼날이 나에게도 닿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열 것인가? 방석세자가 사라지면 순이상 내가 세자가 될 터인즉 방언이가 나를 살려둘 것인가? 이방관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두려움이 엄습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처절한 비명 소리는 해가 뜨면서 점차 잦아들었으나 그 공포의 잔상은 한양을 뒤덮었다. 아침 해가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릴 무렵 궐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태조 이성계는 병상에 누워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쇠약해진 몸으로 겨우 상체를 일으켰다. 무어라. 정도전이 죽었다고. 방석이 방번이 맞어.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고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했다. 침통한 표정의 내관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태조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황송하오나 정안대군 마마께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 하나이다. 내관의 말에 태조 이성계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방언이 이 고얀 놈, 내 아들들이 내가 세운 나라가 어찌 이리 되는가. 그는 애써 침상에서 내려서려 했지만 쇠약한 다리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병상에 다시 주저앉은 그의 두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거대한 분노와 절망감이 피어올랐다. 이성계는 이마를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정녕 내가 이 나라를 잘못 세웠는가? 내 자식들의 피로 물들어야 할 운명이었단 말인가? 자신이 목숨 걸고 세운 나라가 피로 물들고 아들들끼리 칼날을 겨누는 참혹한 현실에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왕세자 이방석과 무안대군 이방본은 이미 새벽에 이방원의 군사들에게 끌려나갔고 비극적인 생을 마감했다. 그들의 어린 생명은 그 어떤 죄도 없이 아버지와 형의 권력 다툼 속에서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갔다. 궁궐은 통곡 소리와 절규 대신 싸늘한 정적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살아남은 대신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한양 도성 전체는 공포에 휩싸였다. 거리에는 병사들이 삼엄하게 오가며 혹시 모를 반란의 움직임을 경계했고 주민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며 이 상황을 주시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변고인고. 동대문 근처의 한 주모가 굳게 닫힌 문틈으로 불안한 눈으로 밖을 엿보았다. 옆집의 안악이 재빨리 주모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다. 쉿, 조용히 하게나 잘못 말했다가 잡혀갈라. 정안대군 마마께서 정도전 대감과 왕자들을 도륙했다는구만. 다른 안악은 입을 틀어막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세상에나 설마 왕자님들이? 저잣거리의 상인들은 일제히 문을 닫았고 한양의 활기 넘치던 낮 시간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피비린내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듯했다. 정도전의 지지자들과 세자 방석에 친모인 신덕왕후 강씨의 세력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제거되거나 체포되어 끌려갔다. 고위 관료들의 집에서는 비명소리와 절규가 터져나왔고 여기저기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혼란 속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관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정부의 한 관료가 다른 관료에게 낮게 물었다. 좌참찬 대감, 자네, 이 일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좌참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당함이라니 김판관, 칼을 든 자가 곧 법이 되는 세상에서 누가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있겠나. 그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최선일 뿐. 다른 관료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허나 공신들이 어찌 이렇게 피를 나눌 수 있단 말인가. 조선의 기틀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궐 안에서는 새로운 권력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궐 밖의 한양은 붉게 물든 피와 공포로 물들어갔다. 무력 충돌의 소용돌이는 거대한 피바람이 되어 조선의 하늘을 뒤덮었다. 이날 아침 살아남은 대군들과 왕자들 그리고 대신들 중 상당수는
이방원의 움직임에 대한 공포와 경외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대군 이방관은 자신의 거처에서 이 비극적인 소식들을 전해 듣고 깊은 침묵에 잠겼다. 어떠한 말도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할 때이다. 지금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처럼 기다릴 때.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1398년 7월 27일, 피로 얼룩진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이방원은 이미 궁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는 병사들을 이끌고 근정전 앞에 나섰다. 어제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수많은 대신들이 어두운 얼굴로 그를 맞았다. 이방원은 서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공문을 발표했다. 밤사이 일어난 일은 오직 역적 정도전과 그를 따르는 왕세자 일파가 나라의 기틀을 흔들고 역모를 꾀하려 했기에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 그들은 사병을 혁파하여 왕실의 힘을 빼앗고 신덕왕 후 강씨의 권세를 등에 업어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 나는 오직 전하의 안위와 조선의 안정을 위해 역적들을 제거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역적,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다. 나는 대의를 위해 칼을 들었다. 대부분의 대신들은 이방원의 날카로운 눈빛과 그의 뒤에 서 있는 병사들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감히 반대 의견을 내비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경청할 뿐이었다. 어제의 피가 채 마르지 않은 걸바닥 위에서 그들은 새로운 권력의 그림자를 목도하고 있었다. 한 노신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떨리는 손으로 상투를 움켜쥐었다. 어찌 나라의 근본이 이리 흔들리는가? 정도전의 말이 옳았건 틀렸건 왕실의 피가 이리 흐르는 것은 천벌을 받을 일인데 그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생각으로 괴로워했다. 이방원은 곧바로 태조 이성계가 있는 편전으로 향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편전 문을 열고 들어섰다.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이성계는 이방원의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 이놈 백정 같은 놈! 아비를 능멸하고 형제들에게 칼을 휘두르다니. 내가 정녕 내 아들이란 말이더냐. 이성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지만 이미 그는 모든 권력을 잃은 무력한 노인이었다. 이방원은 아버지의 분노 어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아바마마, 소자는 결코 아바마마를 능멸한 것이 아닙니다. 소자는 오직 아바마마의 안위와 조선의 안정을 위해서 이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역적 정도전은 사병 혁파를 빌미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왕실을 위협했으며 왕세자는 아직 어려 그들의 간교한 계략에 놀아났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바마마께서 세우신 조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냉철하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성계는 아들의 잔인함과 냉혹함에 몸서리쳤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기운도 없었고 이미 모든 실권이 이방원에게 넘어갔음을 직감했다. 이성계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실망감과 동시에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통안으로 가득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힘들게 싸웠단 말인가? 피로 얼룩진 이 나라가 내 아들들의 무덤이 되다니. 그는 깊은 좌절감에 고개를 떨구었다. 궁궐 내부는 물론이고 조정의 모든 실권은 이제 이방원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 조정의 공신들과 관료들은 어제의 충격을 수습할 새도 없이 새로운 권력자의 충성을 서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방원의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에 압도당했으며 그의 주장이 곧 새로운 법이 될 것임을 알았다. 한 관료가 다른 관료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좌의정 대감의 말씀을 들으니 정한대군 마마의 결단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조선의 앞날이 이제 정한대군 마마의 손에 달렸소. 다른 관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요. 이제부터는 정한대군 마마의 뜻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이요. 대세는 이미 기울었으니 피로 얼룩진 숙청의 밤이 지나고 이방원은 자신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정당화하며 새로운 권력의 서막을 열었다. 1398년 8월 왕자의 난으로 피비린내가 거치자 이방원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후속 조치로 동복형인 대군 이방과를 왕세자로 세우는 것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궐 안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대신들과 관리들은 이방원의 결정에 대해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어찌하여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지 않는단 말인가? 하지만 이방원이 이방과를 왕세자로 옹립한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명분이 부족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한 명분을 얻지 못했고, 아버지 이성계의 격한 반발을 완화하고 혼란스러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군 이방과는 불안감 속에서도 이방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보전하고 가족들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는 권례에 흐르는 피의 기운을 애써 외면하며 텅 빈 왕세자 책봉 교지를 받아들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태조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을 왕세자로 앉혔지만 그것은 이방원에게 조종당하는 허수아비 왕세자일 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제 방과마저 저들의 손에 놀아나는구나.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방과는 이성계의 양위를 받아 조선의 두 번째 왕인 정종으로 즉위했다. 하지만 모든 실권은 여전히 이방원에게 있었다. 그는 정종의 뒤에서 모든 국정을 지휘하며 실질적인 최고 권력의 위치에 올랐다. 정종은 그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뿐 어떠한 실질적인 결정권도 가지지 못했다. 대신들은 이방원의 눈치를 보며 모든 안건을 그에게 보고했고 이방원의 뜻이 곧 어명이 되었다. 정종은 이러한 자신의 무력함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인이 왕좌에 앉아 있으나 과인은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그는 궁궐 깊숙한 곳에서 혼잣말을 읊조리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인가, 허수아비인가? 그의 눈에는
왕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버린 권력의 공허함이 가득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에게 남겨진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했다. 한편 태조 이성계는 모든 희망을 잃은 채 더욱 쇠약해져 갔다. 그는 아들들의 참혹한 피를 보고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이성계는 자신이 이룩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피로 물들고 권력 다툼의 장이 되는 것을 보고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는 자주 옛 시절의 회한에 잠기곤 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나라를 세웠는가? 백성을 위하고 하늘의 도리를 따르려 했거늘. 그의 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이 세운 왕국에 대한 실망감이 짙게 드리워졌다. 이성계는 더 이상 정사에 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함흥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한양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만든 모든 것이 피로 얼룩졌으니 그의 심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다. 이로써 조선은 이상주의적 개혁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실리와 권력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재상 중심의 나라는 무너졌고 왕권 강화를 외치는 새로운 질서가 이방원의 손에 의해 견고하게 세워졌다. 사람들은 이방원의 냉철한 결단력과 강력한 지도력에 찬사를 보내거나 두려움에 떨며 순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피를 대가로 치른 변화였고, 그 피는 조선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이방원은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새로운 길을 열었으나 그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었다. 왕자의 난은 비극적인 권력 다툼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방원은 홀로 서서 피로 물든 궁궐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만족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앞으로 닥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엄숙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칼날처럼 차갑고도 깊었다. 그는 자신이 피로 얼룩진 길을 걸어왔음을 알고 있었다. 그 길은 수많은 희생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이제 나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궁궐 처마의 풍경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쓰러져간 원혼들의 울음처럼 들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 동력 하늘에서는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피로 얼룩진 새벽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조선을 향한 첫걸음이기도 했다. 조선은 이제 그의 손에 달렸다. 1398년 10월 한양의 가을은 한바탕 소용돌이가 지나고 서늘하게 저물고 있었다. 거대한 인파가 운집한 근정전 앞마당에는 엄숙한 침묵이 흐르는 듯했다. 새로운 조선의 왕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함성은 예법에 맞춰 터져 나왔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억눌려 있고 한편으로는 불안감 섞인 한숨처럼 들렸다. 용상 위 골룡포를 입고 면류관을 쓴 이는 태조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였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위험 대신 깊은 불안과 고독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이것이 과연 내가 바란 왕좌인가? 그는 묵직한 면류관이 자신의 정수리를 짓누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칠보 장식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 이성계가 피와 땀으로 세운 나라의 무게였고, 지난 왕자의 난에서 희생된 동생 이방석과 이방번의 피값이었으며, 동시에 동생 이방원의 시퍼런 칼날이 드리운 권력의 그림자였다. 그는 애써 용포 자락을 여몄지만 그 넓은 옷자락이 그의 허약한 어깨를 더욱 부각하며 어딘가 허전하고 초라해 보였다. 천세, 천세, 천천세, 조정 백관들의 축하 인사가 하늘을 찔렀지만 이방과의 눈은 차례로 읍하는 대신들의 얼굴을 훑고 있었다. 저들 중 누가 진정 나를 왕으로 여기는가?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신료들, 맨 앞에 자리한 정한대군 이방원의 단단한 뒷모습에 머물렀다. 그는 비록 어떤 정식 관직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1차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끈 최고 실력자로서 이미 조선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다. 척박한 땅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거목처럼 이방원은 그곳에 홀로 서 있었다. 수많은 축복 속에서도 이방원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왕좌에 앉은 정종은 오히려 왜소하게 느껴졌다. 1399년 봄,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터지는 생명의 계절이었지만 정종 이방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늘한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이방원은 의흥삼 군부 우군절 제사라는 직책에 있었다. 정종은 용상에 앉아 묵묵히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방원이 보고하는 동안 대신들의 시선은 이따금 용상과 정한군의 자리를 오갔다. 이방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보하는 듯한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정종의 최종적인 답은 늘상 같았다. 경들의 뜻대로 하라. 그는 정한군의 목소리와 대조되게 나지막하였다. 그 무렵 이간대군 이방간이 정종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다. 이방간은 정종의 앞에서 이방원의 전횡을 비판했다. 형님, 어찌 그리 이방원의 눈치만 보십니까? 전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이옵니다. 이방간의 거침없는 말에 정종은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방간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만 이방원의 칼끝을 기억하는 그로서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이방간은 정종의 미지근한 반응에 실망한 듯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1399년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시기였지만 궁궐 안의 분위기는 설이 내린 듯 차가웠다. 정종의 장인 심효생이 정종을 아련하였다. 심효생은 왕권을 보존하려 노력했던 인물이다. 전하, 이제는 왕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신료들 사이에서도 전하의 위엄이 점차 흔들리고 있사옵니다. 심효생은 점잖은 노신하의 말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그의 말에는 염려와 함께 간절함이 묻어났다. 정종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대의 뜻은 알겠으나 그렇게 하다가 또 피를 볼 수 있어. 내가 어찌 다시 형제들의 피를 보겠는가? 그날의 참혹함을 잊었단 말인가? 정종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악몽이 그대로 서려 있었다.
심효생은 사위의 깊은 고뇌에 안타까워할 뿐이었다. 심효생은 이방원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방원의 세력이 너무 강대했기에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대로는 안 될 터인데 노씨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11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이방원의 권력 공고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방원은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병조판서는 국방과 군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의품 관직이다. 이 자리에 하륜을 내정했다. 이조판서는 문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의품 관직이다. 이 자리에는 조영무를 앉히는 등 주요 관직은 모두 이방원의 신복들로 채워졌다. 정종에게는 이 모든 것이 형식적 재가를 얻는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단지 서류에 옥새도장을 찍는 역할에 불과했다. 묵직한 옥새를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서부터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마치 그의 심장에 서늘한 무력감을 새기는 듯했다.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생긴 불면증에 시달리던 정종은 늦은 밤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나의 조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방원의 조선인가? 그의 내면은 격렬한 분노와 자괴감으로 들끓었다. 그 무렵 이방 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밤늦은 시간 밀명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다른 왕자들과 은밀히 접촉했다. 이간대군 이방 간의 처소에 검은 그림자들이 오갔고 그들의 낮은 속삭임 속에는 불만의 토로와 음모의 기운이 뒤섞여 있었다. 정한군의 전횡이 너무 심하옵니다. 어찌 왕실의 피가 이리 흔들린단 말입니까? 전하께서는 너무 나약하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방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방가는 그들의 불만을 경청하며 자신의 야망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이방원의 독주를 불안하게 여겼고 정종의 약함을 우습게 보았다. 나도 태조의 아들이다. 나라고 왕이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눈빛에는 권력을 향한 갈망이 번뜩였다. 특히 그에게 충성하는 무장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았다. 주요 군사 요직을 이방원의 신복들이 차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이들 중 일부가 이방간에게 은밀히 가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방을 수비하던 한 장수가 이방간을 찾아와 불만을 토로했다. 대감, 정한대군 마마께서는 오직 자신의 사람만을 심으려 하니 국방이 이대로 괜찮겠사옵니까? 이방간은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군부 내에서도 미세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12월, 추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서웠다. 이방원은 또 한 번의 인사 개편을 정종에게 건의했다. 이는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최종 단계였다. 정종은 이번만큼은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결연한 얼굴로 이방원의 건의를 반려하려 했다. 이번 인사는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소. 정종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방원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갑고 강력했다. 이방원은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압박했다. 형님, 이는 국가를 위한 최선의 조치입니다. 소신은 모든 대안을 강구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살폈사옵니다. 전하께서 제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두려움이 정종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결국 정종은 그의 눈빛에 굴복하고 말았다.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찍었고 그 순간 그의 영혼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듯했다. 이 사건 이후 정종은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다. 왕으로서의 모든 의지를 상실한 채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술에 의지하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과인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가? 그림자조차 들이우지 못하는 왕이라니. 그의 마음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다. 면류관을 쓰고 골룡포를 입었지만 그 안에는 주름지고 지친 얼굴이 있을 뿐이었다. 왕의 형색을 한 죄인, 그것이 정종이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1400년 1월 새해를 맞았지만 궁궐에는 축복과 희망 대신 얼어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궁궐의 회랑에는 매서운 겨울바람만이 스산하게 휘몰아쳤고 불안한 기운이 구름처럼 낮게 깔려 있었다. 정종은 불면증에 시달리며 밤마다 궁궐 안을 거닐었다. 차가운 공기는 그의 혼란스러운 머리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는 듯했다. 정녕 이대로 끝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어둠 속을 헤매었다. 그때 이방간이 그림자처럼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맹렬한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방간은 정종을 똑바로 응시하며 거침없이 말했다. 형님, 이방원을 몰아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었다가는 형님과 우리 모두가 끝장날 것입니다. 제가 궐안에 충성스러운 군사들을 확보했습니다. 형님께서 결심만 해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정종의 심장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왕위를 되찾으라는 직접적인 거사 제안이었다. 정종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크게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왕자의 난 때 흘러내린 피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동생들의 비명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했다. 이방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피를 또 보자는 말이냐? 정종은 당황하여 목소리를 떨었다. 이방간은 더욱 다그쳤다. 피를 보지 않고서는 전하의 왕권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방간의 설득에 정종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종은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다시 의논하자며 힘겹게 피했다. 그의 우유부단함은 이미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정한왕 후 김씨는 이방간이 떠난 후 다시 정종의 처소를 찾았다. 전하, 이간대군 마마의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니옵니다. 비록 피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하나. 전하께서 결단하지 않으시면 이방간 대군 마마가 결국 이를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애처롭게 바라보며 그러나 동시에 결연한 의지로 그를 재촉했다. 이방원 측도 이방간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의 신복들은 밤낮으로 도성 곳곳을 감시했고 군사들의 순찰은 더욱 삼엄해졌다. 궐 안에는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오갔고 궁중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귓속말했다. 이간대군 마마께서 요즘 밤마다 사람들을 만난다더군. 무슨 큰일을 꾸미는 것 같네. 쉿. 그런 소리는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 아니다. 정안대군님 귀에 들어가면 내 목숨은 온전치 못할 거야. 병사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더욱더 침묵에 잠겼다. 군부 내에서도 이방원에 대한 충성파와 이방 간의 동조하는 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날 밤 정종은 잠 못 이루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달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방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의 얼굴은 심한 갈등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쪽에는 왕위를 지키라는 장인 심효생과 동생 이방 간의 유혹, 다른 쪽에는 피비린내를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이방원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었다. 그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순간 정종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이시여, 과인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이 모든 것이 정녕 과인의 운명이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는 결국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무력하게 무릎 꿇었다. 이것이 그의 선택이자 결국 이방간의 난을 부르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무책임한 결단이었지만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현실이었다. 그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운명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얼어붙은 한양의 밤, 정종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정종의 무력감 속에서 이방가는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정종의 우유부단함은 오히려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그는 충성스러운 신복들을 모아 은밀히 무기와 병력을 점검했다. 형님께서는 결코 결단을 내리지 못할 뿐이다.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이는 오직 나뿐이다. 그의 눈빛은 권력을 향한 맹렬한 야망으로 번뜩였다. 개성으로의 천도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방가는 이를 활용하여 이방원 세력의 약화를 꾀했다. 한양을 떠나면 이방원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그는 몇몇 중립적인 듯 보이는 관료들을 찾아가 은밀히 천도 논의의 불씨를 지필 것을 종용했다. 명분은 백성의 안녕. 그러나 진짜 속셈은 이방원의 발목을 묶는 것.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국왕의 명분을 좇는 듯 보였으나 실제로는 이방원의 입지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 믿었다. 한편 이방원의 거란팍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는 이방 간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다. 이방원의 처소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그의 책사들과 신복들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폭풍에 대비했다. 형님, 이방 간의 헛된 욕심이 결국 이 나라를 또다시 피로 물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병부군사 지휘권을 상징하는 도구를 손에 쥐며 군사들의 동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양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1400년 1월, 한양의 겨울밤은 잔인할 만큼 차갑고 고요했다. 정종이 왕위에 오른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건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의 그림자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섣달에 매서운 바람이 궁의 빈 회랑을 스쳐 지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앞날의 비극처럼처럼 음산했다. 대감마님, 이간대군 마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사적으로 군사들을 모으고 왕실의 종친들을 접촉하고 있사옵니다. 박포 역시 그와 연통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방원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방간이 기어이 이를 벌이려 하는구나. 하륜, 때가 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 대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예고하는 단호함과 차분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굳게 입을 다물었다. 창밖에는 거센 바람이 매섭게 불어 창문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들렸다. 이방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 어둠을 응시했다. 이 모든 피해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선을 위해 한 번 더 칼을 들어야 할 때이다. 결국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울 힘은 나의 손 안에 있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냉철한 야망과 함께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고독이 서려 있었다. 1400년 1월 이간대군 이방간의 은밀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는 개경수도 외곽에 있는 자신의 사저 깊숙한 곳에서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았다. 이제 때가 왔다. 나도 태조의 아들이다. 영의정부사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형님 정종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야망으로 가득했지만 그를 따르는 이들은 대부분 지난 왕자의 난에서 밀려난 소수 종친들과 불만을 품은 무장들이었다. 병력은 기껏해야 수백 명 수준의 사병과 일부 가별초 출신 무장들이 전부였다. 이방 간의 호언장담에도 몇몇 무장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대군마님, 영의정부사 대감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늘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이방간은 그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 그의 조급함이 그를 더욱 재촉했다. 이방간은 자신의 야망에 정종의 지지가 필수적이라 생각했다. 밤늦게 정종이 거하는 침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종은 불면에 시달리는 낯빛으로 그를 맞았다. 그의 눈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님,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나약하신 것입니까? 영의정부사 이방원의 전횡이 날로 심해지는데 어찌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이방간의 직설적인 질책에 정종의 얼굴에는 깊은 번민이 스쳐 지나갔다. 과인은 더 이상 피를 보고 싶지 않다. 정종의 목소리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함께 다시는 피를 보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방간은 정종의 회피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그는 차갑게 돌아서며 불안과 함께 조급함을 느꼈다. 정종의 지지 확보 실패는 그의 계획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한편 영의정부사 이방원의 처소는 어둠 속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1400년 2월 하륜은 쉼없이 정보를 취합했고 이숙번은 군사들을 점검했다. 하륜이 이방원에게 속삭였다. 대감마님,
이간대군 측에 심어둔 우리의 첩자들이 보고했사옵니다. 거사일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의 병력은 기껏해야 수백에 불과하고 조직력 또한 허술하오나 개경 저작거리에는 이미 불온한 소문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이방원의 눈은 지도 위를 훑고 있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방원의 말투는 여전히 침착하고 단호했다. 민심 동요는 군사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술하더라도 한 번 불이 붙으면 잡기 어려운 것이 민심의 불꽃이다. 이숙번이 비장한 표정으로 나섰다. 대감마님, 소신이 군사들을 철저히 정비해 두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사병은 물론이고 각 사의 친군, 그리고 의흥삼 군부의 병력까지 만일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명만 내리십시오. 이간대군의 무리들을 단숨에 진압하겠습니다. 이방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갑게 웃었다.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들이 충분히 이를 벌일 때까지 기다린다. 이숙번, 개경 도성 내외의 군사 배치도를 다시 가져오라. 하류는 이간대군 측의 핵심 인물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하라. 특히 박포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라. 그는 지금 양쪽 진영을 오가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난을 부추기고 있다.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이방원은 단순한 무력 제압을 넘어 상대의 약점을 꿰뚫고 교활하게 이용하는 지략가였다. 그는 박포를 역정보의 통로로 삼아 이방 간의 계획을 더욱 교묘하게 유도했다. 1400년 2월 중순, 개경의 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간대군 이방간이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다. 그의 본거지인 사저에서부터 병력들이 은밀하게 집결했다. 밤하늘에 별빛조차 흐릿한 자정을 틈타 수백 명의 사병들이 어둠 속에 몸을 감추었다. 이방간은 자신의 화려한 대군 복식 위에 가벼운 갑주를 걸치고 병사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원에게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 태조의 아들들이 어찌 정한군 눈치만 보며 살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힘주어 외쳤다.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비록 소수였으나 권력을 향한 야망에 불타는 이방간의 열기에 휩쓸려 충성심을 맹세했다. 이방간의 군대는 박포의 선동에 따라 영의정부사 이방원의 최측근 인물인 박순의 집을 급습하려 움직였다. 이는 이방원의 세력을 동요시키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움직임은 이미 이방원에게 파악당한 상태였다.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개경 도성 안에서는 칼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포가 이끄는 선봉대가 박순의 집을 급습했으나 그들이 들이닥친 집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거나 오히려 영의정부사 이방원 측의 정예 병력이 매복해 있었다. 덫이다. 물러서라. 이방 간의 군사들 사이에서 혼란이 터져나왔다. 개경 도성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처에서 소규모의 충돌이 벌어졌지만 이방원 측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조직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이숙번이 이끄는 친위군은 마치 잘 훈련된 맹수들처럼 움직였고 미리 배치된 사병들은 주요 길목인 종로와 북문 주변을 차단했다.
이방간 측의 군사들은 난맥상과 혼란 속에서 갈팡질팡했다. 좌우를 살피라. 어째서 우리가 매복당했는가? 이방간은 지휘관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모든 정보가 누설되었단 말인가? 그는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고 있었다. 박포 이놈이 나를 팔아넘겼단 말인가? 그는 분노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궁에 갇힌 정종은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심장은 고통스럽게 죄어왔다. 그는 상왕 이성계를 찾아가 오열했다. 이성계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희미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일이 될 줄 알았거늘 나의 아들들은 어찌 이리 피를 보려 하는가. 그는 더 이상 체념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허무하게 천장을 응시할 뿐이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소자의 탓이로소이다. 제가 나약하여 왕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또다시 형제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습니다. 정종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두 아우를 잃고 이제 또 다른 아우마저 위험하니 이 모든 죄는 나약한 나의 책임입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개경 저작거리에서는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오갔다. 대감마님들이 또 싸우는구먼. 도대체 언제쯤 세상이 편안해질 것인가? 조정의 분위기 역시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정도전의 자녀 세력으로 지목되어 숨죽여 살던 일부 관리들은 이방간의 난 소식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으나 영의정부사 이방원의 압도적인 진압에 절망했다. 결국 권력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가? 그들은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다. 반면 중립을 지키던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방원의 능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며 그의 지배력에 대한 인정을 넘어 경외심마저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다. 1400년 2월 중순 이방간의 반란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끝을 보였다. 영의정부사 이방원의 전략은 완벽했다. 이방원의 명령을 받은 이숙번은 방원의 핵심 무장으로 제2차 왕자의 난 진압에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용맹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이방간의 잔여 세력을 빠르게 제압했다. 이숙번의 부대는 마치 잘 훈련된 맹수들처럼 움직였고 혼란에 빠진 이방간의 병력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특히 개경 시내를 가로지르는 주요 거점, 즉 종로와 북문 일대에서 이방원 측의 매복 공격과 포위 진압은 이방간의 세력을 순식간에 고립시켰다. 이간대군의 무리들은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목숨을 구명할 기회는 오직 지금뿐이다. 이숙번의 강직하고 우렁찬 목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다. 이미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은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했다. 결국 이방간은 마지막 남은 몇몇 추종자들과 함께 포위되었고 그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의 화려했던 대군 복식은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영의정부사 그대의 역량을 과소평가했구나. 그의 얼굴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비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방간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으나 이숙번의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겨누자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항복을 선언했다. 태조의 넷째 아들 이간대군 이방가는 그렇게 허망하게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했다. 이방원에게 기회를 넘겨주며 난을 선동했던 박포는 이미 전황이 이방원에게 유리하게 기울자 이방간의 진영에서 이방원 측으로 돌아서는 듯한 행동을 보였으나 결국 이방간과 함께 포박되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이방원을 쫓았다. 승리의 소식은 이방원에게 즉시 전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념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왕도인가? 이토록 많은 피를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왕권인가? 그의 내면에는 일말의 회의감이 들었지만 곧 그 감정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아니다. 이 피의 대가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희생은 강력한 왕권을 통해 흔들림 없는 조선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방원은 무릎을 꿇고 있는 이방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어리석은 형님, 내가 분명히 경고했거늘 어찌하여 이 길을 택했는가? 이방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의 빛만이 가득했다. 이방원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하륜에게 명했다. 이간대군을 사사할 수는 없다. 그를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 보내라. 다시는 난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들은 영모죄로 엄히 다스리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형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박포는 즉시 차명에 처해졌다. 이방원은 박포가 이방간을 충동질한 것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이방간에게 형제간 난을 부추긴 자를 보여주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의 처형은 조정에 큰 경고가 되었다. 이로써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고 그의 권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다. 1400년 2월 말 제2차 왕자의 난이 진압되자 영의정 부사 이방원의 권력은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다. 난에 가담했던 이방간의 세력은 철저히 숙청되었고 조정은 이제 온전히 이방원의 영향력 아래 놓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충실한 신복들을 조정의 요직에 앉혔고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을 좌천시키거나 파직하는 등 권력을 공고히 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다. 새 시대의 문이 열릴 때이다. 이방원은 조용히 생각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이방원은 정종에게 마지막 대면을 청했다. 정종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방원의 거처를 찾았다. 영의정 부사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를 불렀느냐? 정종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이방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형님, 조선의 백성들이 평안을 원하옵니다. 허나 전하께서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이는 형님의 잘못이 아니라 운명이옵니다. 이방원의 말은 비수가 되어 정종의 심장을 꿰뚫었다. 정종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다. 병든 얼굴, 허약한 육신, 텅 빈 눈빛, 더 이상 왕의 위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자신의 딸들과 아들들이 이 권력 투쟁 속에서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부 공신들 사이에서 왕실의 종친들이 출가하여 비군이나 승려가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더욱 불안해졌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저 아이들을 위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 내 아이들만은 저 피비린내 나는 궁궐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기를. 그는 자신의 무력감이 초래할 자식들의 비극적인 미래를 염려했다. 정한왕 후 김씨는 남편의 고뇌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도 이미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결국 1400년 11월 정종은 스스로 양위하여 자리를 물려줄 결정을 했다. 그는 이방원을 불러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너의 뜻대로 하라. 과인이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긴다. 정종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이방원은 정종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다. 형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드디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만족감과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렇게 1400년 11월 영의정 부사 이방원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고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의 즉위명이 되었다. 근정전에서 새로운 왕을 맞이하는 백관들의 축하 인사는 이제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성과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태종은 용상에 앉아 근정전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운 백관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위엄 있었고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피의 대가를 헛되이 하지 않으리라. 이제 조선을 내 손으로 바로 세우리라. 그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태종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다. 그는 즉위 후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신이 정통성을 가진 왕임을 알리고자 했다. 여진족 문제와 국방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그의 머릿속을 채웠고, 법전 편찬을 통해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1400년 11월 태종의 즉위로 한양은 비로소 잠잠해졌다. 길었던 왕자의 난이라는 피의 소용돌이는 끝났고 조선은 새로운 질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의 대가가 있었다. 태조 이성계의 꿈이었던 이상적인 유교 국가는 찢겨져 나갔고 정종의 고독과 좌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정종은 상황으로 물러나 창덕궁에 머물렀다. 그는 화려한 궁궐 안에 갇힌 채 과거의 회한과 무력감을 곱씹어야 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가끔 희미한 슬픔이 떠올랐으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자식들만은 평안하소서. 그는 낮게 읊조렸다. 이방가는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그에게는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어리석음을 되새길 시간만이 주어졌다. 새로운 왕, 태종 이방원은 근정전에 홀로 서서 자신의 시대를 맞이했다. 골룡포의 붉은 빛깔은 흘려진 피의 색과 닮아 있었다. 그는 강건한 손으로 조선의 통치권을 굳게 쥐었다.
그의 치세 아래에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사병 혁파를 통해 왕권은 더욱 강화될 터였다. 이제부터 모든 권력은 왕에게 있다. 어떠한 종친이나 공신도 왕의 권위를 넘볼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서늘한 지배자의 결의가 빛났다. 저 멀리 동력 하늘에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시대를 지나 피로 쓰인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력한 조선을 향한 태종의 꿈은 시작되었으나 그 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었으니 이 새로운 질서가 진정 백성을 위한 길인지는 오직 시간이 말해줄 터였다.